1943년 11월 중순 미군의 라바울 대공습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남태평양 전선의 일본군 항공 전력은 붕괴 위기로 몰리게 됩니다. 반면 승기를 잡은 것으로 확신한 미군 조종사들은 계속 전장으로 날아갔으며 일본기들을 만나서 격추 기록을 달성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죠. 베테랑부터 신참 조종사들까지 자신감에 넘치고 있었으며 제로 전투기를 만나기만 한다면 서로 먼저 격추시켜버리겠다며 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 제도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콜세어 전투기 부대 중에서는 미 해병대 검은양 대대와 미 해군의 졸리 로저스가 최고의 콜세어 전투기 대대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일본기 격추 쟁탈전을 전개하고 있었죠. 두 콜세어 전투기 대대의 경쟁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으며 1943년 12월 4일 부갱빌의 미군 비행장이 완성되면서 콜세어가 라바울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되자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한편 이 무렵에는 육군 항공대 라이트닝 조종사들과 미 해병대 콜세어 조종사들 사이에 최고 에이스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49전대 라이트닝 에이스 리처드 봉대이와 토마스 린치 소령, 미 해병대 검은양 대대 보잉턴 소령이 연일 일본기를 격추시키면서 킬마크를 장식하고 있었죠. 이들은 최고 에이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 조종사들의 목표는 1차 대전에서 미군 최고의 격추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에디 리켄베커의 26대 격추 기록을 돌파하는 것이었죠. 1942년 가을까지 과달카날의 하늘을 주름잡던 와일드캣 에이스 조 포스가 26대를 격추시켜 리켄베커의 기록과 타이 기록을 달성했지만 아직 27번째 격추 기록을 달성한 조종사는 없었던 것입니다. 전쟁 영웅이 필요했던 미국 언론은 과연 어떤 조종사가 최초로 27번째 격추 기록을 달성해서 최고 에이스에 등극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편성할 정도였죠. 승세를 잡은 미군답게 최고 에이스에 도전하는 조종사들의 무용담은 큰 화제가 되었으며 마치 메이저리그의 치열한 홈런왕 대결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였습니다. 카트윌 작전의 두 축이었던 육군 항공대와 미 해병대 중에서 과연 어느 쪽이 27번째 격추 기록을 달성하는 최고 조종사를 먼저 배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은근하게 자존심 대결이 진행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무렵 또 하나의 미군 전투기가 태평양 하늘의 왕좌에 도전합니다. 이 새로운 전투기는 미 육군 항공대 P-47 썬더볼트였죠. 2차 대전에 참가한 단발 전투기 중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전투기였던 P-47 썬더볼트는 조종사들로부터는 맥주잔을 의미하는 저그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주날개에 8정의 12.7mm 기관총을 장비하는 강력한 화력권, 하늘의 전차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튼튼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었던 육군 항공대 주력 전투기였죠. 썬더볼트는 커다란 덩치와 7톤에 달하는 중량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고속 기동성이 좋은 편이었으며 급강하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빨라서 시속 900km를 쉽게 넘을 정도였죠. 튼튼하고 견고한 P-47 썬더볼트는 유럽 전선의 육군 항공대
제8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면서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25,000피트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우수한 비행 성능을 가지고 있었던 썬더볼트는 유럽 전선에서 중폭격기들을 엄호하며 독일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과 호각의 공중전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는 P-47 썬더볼트를 유럽 전선에서만 사용하고 태평양 전선에는 P-38 라이트닝을 배치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남태평양 전선의 상황에 변화가 찾아오면서 P-47 썬더볼트는 태평양의 하늘에 대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1943년) 중반 이후 일본 육군 항공대가 신형 전투기 Ki-61 히엔을 뉴기니 전선에 투입하자 제5공군 사령관 조지 키니 중장은 더 많은 P-38 라이트닝을 공급해달라며 본토의 육군 항공대 사령부를 들들 볶게 됩니다. 육군 항공대 사령부는 키니 중장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지만 쌍발 엔진으로 인해서 생산 속도가 느린 편이었던 P-38 라이트닝은 제5공군이 요구하는 수량을 맞추기가 어려웠죠. 이에 따라 육군 항공대 사령부는 이미 많은 숫자가 생산된 P-47 썬더볼트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P-38 라이트닝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었던 조지 키니 중장은 잠시 고민을 했지만 신형 전투기라면 무조건 확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으며 육군 항공대 사령부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P-47 썬더볼트가 드디어 남태평양 전선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태평양 전선으로 투입이 결정된 썬더볼트 부대는 육군 항공대 348전대였으며 48대의 P-47D 썬더볼트와 함께 1943년 7월 말에는 뉴기니 전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348전대장 닐 켜비 중령은 유능한 지휘관이었으며 실전 투입을 갈망하고 있었던 공격적인 조종사였죠. 그는 직접 전투기를 타고 출격해서 썬더볼트의 성능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조지 키니 중장은 적극적으로 실전 투입을 원하는 닐 켜비 중령의 용맹함을 높이 평가했으며 즉시 최전선으로 나가서 일본기들을 사냥하라고 격려해줍니다. 1943년 8월 드디어 썬더볼트가 포트 모레스비 비행장에 등장하자 P-38 라이트닝 조종사들은 크게 환영하면서도 우려를 전합니다. 25,000피트 이상의 고공 성능이 우수한 썬더볼트는 유럽 전선에서 벌어진 높은 고도의 전투에서는 크게 활약했지만 태평양의 하늘에서는 주로 2만 피트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공중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공에서의 기동성이 좋지 못했던 P-47 썬더볼트가 날렵한 일본 전투기들과의 교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썬더볼트의 항속거리가 짧은 편이어서 해상작전이 많았던 태평양 전선에서는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P-47의 성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닐 켜비 중령은 이 모든 것이 선입견이라고 평가했으며 강력한 썬더볼트가 태평양 전선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조지 키니 중장은 일본기들과 교전 경험이 많았던 라이트닝 조종사들이 썬더볼트 조종사들에게 일본 조종사들의 전술에 대해서 조언해주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P-38 라이트닝과 P-47 썬더볼트의 고위 공중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수많은 조종사들이 보는 앞에서 양측의 최고 조종사가 탑승한 후에 자존심을 건 대결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무렵까지 16대의 일본기를 격추하며 제5공군의 최고 에이스로 명성을 날리던 리처드 봉데이가 P-38 라이트닝의 조종석에 올랐으며 썬더볼트 조종석에는 348 전대장 닐 켜비 중령이 직접 탑승한 상태였죠. 비행장 상공에서 벌어진 35분간의 모의 공중전에서 두 조종사는 팽팽한 공중전을 전개했으며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한 공중전 실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이 공중전을 직접 참관하던 조지 키니 중장은 만면에 웃음을 지으며 이 대결은 무승부라고 선언합니다. 그동안 P-47 썬더볼트의 성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조지 키니 중장은 이날의 모의 공중전을 통해서 썬더볼트의 성능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348 전대를 즉시 실전에 투입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943년 8월 중순부터 348 전대의 썬더볼트 전투기들은 뉴기니 전역으로 출격하기 시작했으며 8월 16일 2대의 하야부사를 제물로 삼아 첫 번째 격추 전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닐 켜비 중령은 썬더볼트로 일본 전투기들과 교전하는 전술을 연구한 후에 부하들에게 전수합니다. 커비 중령의 전술은 일단 이륙하면 목표 상공까지 날아가면서 계속 고도를 높여서 25,000피트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선에서 이렇게 높은 고도에서 작전하는 미군 전투기는 없었기 때문에 일본 조종사들은 높은 고도로 접근하는 썬더볼트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심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 상공에 도착한 후에는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일본기들을 찾아야 하며 목표를 포착하면 즉시 빠른 속도로 급강하에 돌입해서 8정의 기관총을 집중 사격한 후에 빠른 속도를 이용해서 다시 높은 고도로 복귀하는 부맨 중 전술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죠. 닐 켜비 중령은 만약 첫 번째 공격 패스에 실패하게 되더라도 절대로 근접 공중전에 빠져들지 말고 높은 고도로 날아오르라는 대원칙을 정했으며 절대로 이 대원칙을 어기지 말도록 철저하게 당부합니다. 1943년 10월부터 제5공군이 라바울에 대한 장거리 원정 공습을 개시하면서 항속거리가 길었던 P-38 라이트닝 전투기들은 라바울 상공으로 출동했으며 항속거리가 짧은 편이었던 썬더볼트 전투기들은 뉴기니의 외곽 지역으로 후퇴한 일본 육군 항공대를 소탕하라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1943년 8월부터 348전대의 썬더볼트 전투기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외곽 상공으로 출격했으며 일본 육군 항공대와 치열한 공중전을 벌이게 됩니다. 4개월 동안 외곽 지역에서 벌어진 격렬한 공중전에서 썬더볼트 조종사들은 150대 이상의 일본 항공기를 격추하는 놀라운 기록을 작성합니다. 격렬한 공중전 와중에 8명의 대원이 전사 또는 실종되었으나 태평양의 하늘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상했던 썬더볼트가 P-38 라이트닝 못지않게 압도적인 전과를 올렸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었죠. 썬더볼트가 태평양의 하늘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이라는 닐 켜비 중령의 생각이 옳았던 것입니다. (1943년 10월 11일) 외곽 상공에서 벌어진 공중전은 P-47 썬더볼트의 성능을 유감없이 보여준 전투였습니다. 이날 닐 켜비 중령이 직접 지휘하는 4대의 썬더볼트가 외곽 지역을 순찰하던 중에 10여 대의 일본 폭격기와 36대의 일본 전투기들이 남동쪽으로 비행하는 광경을 포착하게 됩니다. 썬더볼트 편대는 28,000피트 고도로 비행하고 있어서 일본기들보다 6,000피트 이상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기들은 썬더볼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수적으로 볼 때 너무나 열세한 상황이었지만
전술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닐 켜비 중령은 즉시 공격을 명령합니다. 4대의 썬더볼트는 굉음과 함께 급강하에 돌입했으며 부맨중 전술을 반복해서 구사하며 일본 조종사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썬더볼트 전투기들이 시속 900km에 가까운 속도로 급강하며 기관총을 난사하고 번개처럼 상승해버리자 크게 당황한 일본 조종사들은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었죠. 이날 선두에서 돌격했던 닐 켜비 중령은 하야부사 4대와 히엔 2대를 격추시키는 놀라운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편대원들이 3대의 히엔을 추가로 격추시키면서 이날 닐 켜비 중령의 편대는 9대를 격추시키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한 번의 교전에서 6대의 적기를 격추한 커비 중령의 전과는 이때까지 육군 항공대 전체에서 처음 달성된 기록이었죠. 이날의 교전 상황을 보고받았던 조지 키니 중장은 썬더볼트 편대 활약상에 크게 기뻐했으며 닐 켜비 중령을 직접 만나서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키니 중장은 육군 항공대 사령부에 이날의 용맹함에 대한 훈장 수여를 건의했는데 육군 항공대 사령부도 이를 받아들여 1944년 1월 닐 켜비 중령은 최고의 영예인 명예훈장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닐 켜비 중령은 P-47 썬더볼트가 남태평양 전선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것을 실전에서 입증했으며 개인적으로도 미군의 최고 격추기로 27대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1943년 12월 말까지 최고 에이스 경쟁에서 가장 앞서고 있었던 조종사는 미 해병대 검은양 대대 보잉턴 소령이었죠. 1943년 12월 4일 북앵빌의 토로키나 포인트에 비행장 건설이 완료되자 콜세어 전투기 부대들이 앞을 다투어 새로운 비행장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남태평양 일본군의 본진 라바울이 콜세어의 사냥터가 된 것입니다. 그레고리 펫비 보잉턴 소령은 연일 라바울로 출동하며 격추 기록을 계속 쌓아 올립니다. 보잉턴은 12월 23일에 하루 만에 4대 제로를 격추했으며 이로써 총 24대의 격추 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최고 에이스의 자리에 등극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죠. 하지만 P-38 라이트닝의 에이스 리처드 보응 대위도 꾸준한 격추 전과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21대째의 적기를 격추시키며 보잉턴을 맹추격합니다. 그런데 P-48 썬더볼트의 닐 켜비 중령이 19번째 격추를 기록하며 최고 조종사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닐 켜비는 무공을 인정받아 대령으로 진급하게 된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은 상황이었죠. 194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최고 조종사 경쟁에서 가장 앞서고 있었던 조종사는 F-4U 콜세어의 보잉턴 소령이었지만 가장 빠른 페이스로 추격하는 조종사는 P-47 썬더볼트의 닐 켜비 대령이었으며 P-38 라이트닝의 리처드 보응 대위는 가장 꾸준한 페이스로 격추 기록을 쌓아 올리고 있었죠. 남태평양의 하늘에서 서로 다른 전투기를 조종하며 격추 경쟁을 펼쳤던 3명의 에이스들은 미군 최초로 27대째를 격추하는 개인적인 영광에 더해서 소속 부대의 명예를 걸고 치열하게 일본기 격추 쟁탈전을 펼치게 됩니다. 과연 이 3인방 중에서 27번째 격추 기록을 가장 먼저 달성하는 최고 조종사는 누구였을까요?
1944년 1월 일본군 사령부는 뉴기니와 라바울 전선에 더 이상 새로운 항공 전력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라바울로 날아오는 미군의 항공 전력이 너무나 압도적인 상태여서 항공기들과 조종사들을 긁어 모아 라바울로 보낸다 하더라도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었죠. 이 무렵 중부 태평양 방면에서는 미 해군의 강력한 항모 전단이 출현해서 일본군의 외곽기지를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돌입한 일본 사령부는 항공 전력을 최대한 아껴 놓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라바울과 뉴기니 전장에서는 미군 조종사들이 전장으로 출격하더라도 일본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연하게 감소합니다. 그런데 미군 조종사들의 일본기 격추 쟁탈전은 심하게 과열된 상태여서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최고 격추 기록에 도전하던 조종사들이 교전 기회를 얻기 위해서 무리한 출격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싸우고자 하는 의욕이 넘쳤던 에이스 조종사들은 정기적으로 후방으로 물러나 휴식을 취하라는 상부의 지시도 거부하고 연일 출격에 나섭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출격으로 전투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최고 격추 기록 달성에 대한 조바심으로 냉정함도 잃고 있었죠. (25대의) 격추 기록으로 앞으로 2대만 더 격추하면 신기록을 수립하게 되는 그레고리 보잉턴은 전술의 변경을 요구합니다. 이 무렵에는 미군 전투기들이 100대가 넘는 대편대를 구성해서 라바울로 출격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미군기들이 라바울로 몰려가면 일본 조종사들이 겁을 먹고 요격을 포기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잉턴 소령은 일본 전투기들을 하늘로 끌어내 소탕하려면 48대 미만의 소편대로 출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때부터 보잉턴 소령이 이끄는 검은 양 대대는 다른 대대와의 합동작전에 나서지 않고 대대 단독으로 라바울로 출격해서 일본 전투기들을 하늘로 유인한 후에 격추하는 작전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유인 전술은 일본 전투기들을 하늘로 끌어내는 효과는 분명했지만 경우에 따라 수적인 열세 상황이 발생해서 위험한 교전에 빠져들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었죠. 1944년 1월 2일 새해 첫 출격에서 허탕을 친 보잉턴은 다음 날인 1월 3일 해가 뜨자마자 검은 양 대대 콜세어 12대를 이끌고 라바울 상공으로 출격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제로 전투기들의 요격이 만만치 않았으며 파리 때처럼 날아오른 제로 전투기들이 검은 양 대대 콜세어와 난투극을 벌이게 됩니다. 이날의 치열한 공중전에서 보잉턴 소령은 3대의 제로를 격추했지만 낮은 고도에서 몇 대의 제로에게 쫓기며 위기에 빠진 윙맨을 목격하게 됩니다. 보잉턴은 즉시 윙맨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도를 낮추면서 근접 공중전에 빠져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후방에 따라붙은 제로에게 일격을 얻어맞았으며 보잉턴의 콜세어는 검은 연기를 끌면서 사라져버립니다. 부갱빌로 귀환한 검은 양 대대 대원들은 보잉턴이 끝내 돌아오지 않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으며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대원들은 보잉턴이 3대의 제로를 격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지만 보잉턴 소령이 실종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최고 격추 기록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만약 보잉턴이 귀환했다면 28대의 격추 기록을 인정받아 미군 최고의 에이스가 될 수도 있었지만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보잉턴의 기록은 혼란 속에 잊혀지게 됩니다. 가장 앞서 나가던 보잉턴 소령이
교전 중 실종되자 P-38 라이트닝의 리처드 봉대위와 P-47 썬더볼트의 닐 켜비 대령에게 최고 격추기로 도전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무렵 제5공군 내부에서는 P-47 썬더볼트가 우수한 전투기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태평양 전선에서는 쌍발 전투기면서 항속거리가 길었던 P-38 라이트닝이 더 적합한 성능을 가졌기 때문에 향후에는 P-38을 증강해서 배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닐 켜비 대령은 본인 스스로가 P-47 썬더볼트를 몰고 최고 격추 기록을 수립해서 썬더볼트의 진가를 증명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뉴기니의 전투지역에서는 일본 육군 항공대가 점점 소멸하고 있었으므로 닐 켜비 대령 역시 교전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보잉턴이 실종된 후 2개월이 지난 1944년 3월 5일 닐 켜비 대령은 세 대의 P-47을 이끌고 외곽상공으로 출격합니다. 일본기를 한 대만 더 격추하면 리처드 봉의 22대와 동률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닐 켜비 대령은 일본기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죠. 외곽상공에 도착한 썬더볼트 편대는 낮은 고도를 비행하던 일본의 중형 폭격기들을 포착합니다. 이 폭격기들은 근처의 일본 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해서 저공 비행하고 있었죠. 켜비 대령은 즉시 공격 명령을 내렸으며 고속 급강하에 돌입한 썬더볼트 편대는 사정없이 기총 사격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켜비 대령이 공격한 일본 폭격기는 치명상을 피했으며 비틀거리면서 비행장 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켜비 대령은 공격에 실패하더라도 즉시 급상승해서 높은 고도로 복귀해야 된다는 부맨줌 전술의 대원칙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느린 속도로 선회하며 일본 폭격기의 후방으로 돌아 들어간 것입니다. 닐 켜비 대령은 냉정함을 잃고 있었죠. 잠시 후에 썬더볼트의 기총탄을 뒤집어 쓴 일본 폭격기는 불덩어리가 되어 떨어져 버렸지만 바로 이 순간 하야부사 한 대가 켜비 대령의 후방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하야부사는 느린 속도로 비행하는 썬더볼트를 완벽하게 포착하고 기관총을 사격했으며 조종석에 피탄된 켜비 대령의 썬더볼트는 검은 연기와 함께 정글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편대원들이 즉시 하야부사를 공격해서 격추시켜버렸지만 닐 켜비 대령은 이미 추락해버린 뒤였죠. 닐 켜비 대령이 격추되어 실종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뉴기니 전역의 P-47 썬더볼트 부대는 활력을 잃게 됩니다. 조지 키니 중장은 향후에는 P-38 라이트닝을 더욱 증강 배치해서 주력 전투기로 사용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용맹한 닐 켜비 대령이 이끌었던 P-47 썬더볼트 전대의 태평양 지역 작전은 그의 실종과 함께 서서히 마무리됩니다. 27대 격추라는 격추 신기록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미군의 최고 조종사들을 유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보잉턴 소령이 실종된 후 북앵빌의 토로키나 비행장에 콜세어를 몰고 혜성처럼 나타난 24살의 젊은 에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 해병대 215 전투기 대대 로버트 헨슨 소위였죠. 이 무렵까지 5대를 격추하며 에이스로 등록했던 헨슨 소위는 1944년 1월 라바울 상공에서 벌어진 치열한 공중전에서 놀라운 성과를 올리면서 빠른 페이스로 격추 기록을 쌓아가게 됩니다. 1월 10일부터 2주 동안의 교전에서 무려 20대의 일본 전투기를 격추하는 놀라운 성과를 올린 것입니다. 헨슨 소위는 1월 30일을 기준으로
총 25대 격추를 기록하며 단숨에 미 해병대 탑 에이스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로버트 헨슨 소위는 너무 빠른 속도로 격추 전과를 올리면서 이런 놀라운 전과가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동료들은 이제 2대만 더 격추하면 27대 최고 격추 기록을 달성할 것이라며 헨슨 소위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격추 페이스로 볼 때 이것은 시간 문제로 보였죠. 하지만 1944년 2월 3일 라바울 상공으로 출격한 로버트 헨슨 소위는 부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의 대공포화에 맞아 추락하면서 실종된 것입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눈부신 전과를 올리며 탑 에이스 자리에 올랐던 젊은 조종사는 이렇게 사라져버립니다. 그가 실종된 지점은 바로 한 달 전 보잉턴 소룡이 실종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무렵에는 16대를 격추하며 라이트닝 조종사 중에서 리처드 봉과 함께 최고 격추 기록에 도전하고 있었던 토마스 린치 소령마저 전사하면서 미군의 최고 조종사들은 계속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린치 소령은 과달카날 전투 초기에 T-39 에어라 코브라를 조종하면서 제로를 3대나 격추했던 역전의 용사였죠. 이대로 방치하면 최고 조종사들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불길한 징후를 느꼈던 조지 키니 중장은 리처드 봉 대위를 후방으로 물러나게 해서 휴식을 취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는 전우들과 함께 싸우겠다며 최전방 비행장에서 계속 출격하게 됩니다. 봉 대위도 T-38 라이트닝을 몰고 꾸준하게 전선으로 날아갔지만 일본 전투기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허탕치는 일이 더욱 많아집니다. 그러나 냉철한 리처드 봉은 무리한 공중전을 절대로 시도하지 않았죠. 그는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격추 찬스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44년 4월 12일 리처드 봉 대위는 드디어 27번째 일본기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으며 미군 최고 에이스의 영예를 차지하게 됩니다. 수많은 최고 조종사들을 집어삼켰던 저주받은 격추 기록을 드디어 돌파한 것입니다. 이 전과를 듣게 된 조지 키니 중장은 최고 에이스로 등극한 리처드 봉 대위를 후방으로 전출시키려고 했지만 전우들과 함께 싸우고 싶었던 봉 대위는 이번에도 후방 전출을 거부하고 필리핀을 향해 진군하는 미 육군과 함께 전투를 계속합니다. 봉 대위는 미군의 최고 에이스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았으며 1944년 말까지 40대를 격추하는 놀라운 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1945년 1월 조지 키니 중장은 리처드 봉에게 더 이상의 출격을 금지한다는 강력한 명령을 내렸으며 태평양과 유럽 전선을 통틀어 미군의 최고 에이스로 등록한 리처드 봉은 드디어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고 격추 기록 쟁탈전이 끝나버리자 라바울을 둘러싼 항공전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 무렵 미군 사령부는 라바울을 무리해서 점령하지 않고 포위에서 고립시킨 뒤에 우회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상태였죠. 이것은 섬 건너뛰기 전술의 일환이었습니다. 10만 대군의 일본군 병력이 강력한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았던 라바울을 직접 점령하려다가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며 몇 개월 이상의 시간을 소모하게 될 것으로 보였죠. 미군은 라바울을 포위한 후에 항공 공격으로 초토화시키기로 결정했으며 이 사이에 필리핀과 중부태평양으로 진군해서 일본 본토로 접근하기로 전략을 수정한 것입니다.
라바울 포위망이 완성되자 더글라스 맥아더의 미 육군은 필리핀 방면으로 진군해서 일본군을 몰아내기로 했으며, 체스터 니미츠의 미 해군은 강력한 항모 전단을 대거 동원해서 중부 태평양에서 일본군의 측면을 강타할 예정이었죠. 일본군 본진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한 거대한 양동작전이 드디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전황이 급변하면서 라바울을 목표로 출격하던 미군의 전투기 부대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리처드 봉대위가 이끌고 있었던 49전대의 P-38 라이트닝 전투기들은 라바울을 뒤로 한 채 맥아더 장군의 미 육군과 함께 필리핀 방면으로 진격하면서 일본 육군 항공대와 전투를 지속하게 됩니다. 적은 숫자가 남아있었던 P-47 썬더볼트 대대는 후방 전선이 된 뉴기니 지역에 남아서 이 지역에 일본 육군 소탕 작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상 공격 능력이 탁월했던 P-47 썬더볼트는 폭탄과 로켓탄으로 무장하고 근접 지원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남태평양 전선에서의 역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한편 미 해군의 강력한 항모 전단이 중부 태평양으로 접근하자 미 해군은 북앵빌의 토로키나 비행장과 부카 비행장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은 최전선 비행장 건설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비행장이 필요했던 F-4U 콜세어 전투기 대대는 북앵빌에 남게 되었으며, 라바울에 대해서 지속적인 공습을 수행해서 고립된 일본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라는 임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완전히 후방전선이 돼버린 라바울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사냥감을 만나기가 어려웠죠. 강렬하게 타올랐던 콜세어 에이스들의 전성시대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F-4U 콜세어의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었으며, 그동안 맹활약하던 콜세어 부대들도 하나 둘씩 최전선을 떠나게 됩니다. 최고의 콜세어 부대 자리를 놓고 경쟁하던 검은양 대대와 졸리 로저스는 호각의 기록을 남긴 채로 솔로몬 제도를 떠나게 되었죠. 두 부대 중에서 솔로몬 제도를 먼저 떠난 것은 검은양 대대였습니다. 리더였던 보잉턴 소령이 실종되자 검은양 대대는 84일간의 실전 배치를 마무리하고 본토로 물러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검은양 대대는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97대의 일본기를 격추했으며 8명의 에이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한편 졸리 로저스는 검은양 대대가 떠난 후에도 2개월이 넘게 솔로몬 제도에 머물면서 라바울 초토화 작전을 계속 수행합니다. 하늘의 해적단 졸리 로저스의 조종사들은 154대의 일본기를 격추하는 동안 12명의 대원을 잃었지만 12명의 에이스를 배출하면서 최고의 콜세어 부대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물론 전체적인 성과에서는 졸리 로저스가 검은양 대대를 앞서고 있었지만, 검은양 대대는 보잉턴이라는 걸출한 에이스를 배출했으며 11대1의 격추 교환비를 기록하면서 졸리 로저스가 기록한 8대1의 교환비를 앞서고 있었죠. 최다 안타를 때린 콜세어 부대는 졸리 로저스였지만 타율에서 앞서는 타격왕은 검은양 대대였던 것입니다. 솔로몬 제도 상공에서 자존심 대결을 펼쳤던 두 콜세어 대대는 무승부를 기록한 셈이었죠. 남태평양 전선이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무렵 중부 태평양으로 몰려온 미 해군의 강력한 항모 전단이 단숨에 태평양 전쟁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항공모함의 갑판을 가득 채운 함재기들 중에서는 지옥에서 날아온 고양이
F-6F 헬켓 전투기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죠. 드디어 미 해군의 F-6F 헬켓 전투기들이 가장 중요한 전장으로 떠오른 중부 태평양 전선을 무대로 제로를 잡기 위해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기량을 갈고 닦이며 본격적인 출격 기회를 갈망하고 있었던 미 해군의 정예 조종사들이 탑승한 주력 함재 전투기 F-6F 헬켓이 태평양 하늘의 왕좌에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중부 태평양 전선으로 이어집니다.
라바울 공습작전이 절정에 달하면서 일본기 격추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1943년 11월, 드디어 중부 태평양에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전력을 증강하며 일본 해군의 측면을 노리고 있었던 미 해군 기동함대가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1943년 8월경부터 미 해군은 에식스급의 신형 항공모함들을 중심으로 3척이나 4척의 항공모함을 집단 운용하는 새로운 항공모함 기동부대 운용 전술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들을 호위하는 전함들과 순양함들은 레이더와 신형 대공포를 장비하고 있었으며 함대 후미에는 충분한 숫자의 보급함들이 따라다니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해상작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었죠. 이 기동함대는 일본 제국 외곽의 근거지를 노리면서 낮에는 일본 항공기의 사정권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해가 저물면 고속으로 접근한 후에 새벽이 되면 함재기를 모두 출동시켜 기습 공격을 가하는 전법을 사용합니다. 공격을 마친 함재기들이 모두 돌아오면 전 함대가 신속하게 뒤로 물러서는 히트앤드런 전술을 사용하면서 일본군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공격 전술은 1943년 8월에 마커스 섬 공습과 10월에 웨이크 섬 공습 작전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는데 일본 해군이 미군의 전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미 해군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1943년 11월 11일에 라바울 대공습 작전에서는 미 해군 항공모함 기동부대의 새로운 공격 전술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으며 반격에 나섰던 일본 함재기 부대를 몰살시키는 엄청난 성과를 올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저 몸을 푸는 단계에 불과했죠. 1943년 11월 20일 미 해군은 대대적인 공격 작전을 개시하면서 중부 태평양 전선을 개막하게 됩니다. 미 해군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일본 제국 외곽의 요충지였던 마셜 제도와 길버트 제도였죠. 12척의 항공모함과 전함 6척, 순양함 5척, 구축함 21척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동부대가 이 작전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미 해병대 2사단이 상륙을 감행해서 일본군을 단숨에 제압할 예정이었죠. 11월 초에 라바울 항공전에서 일본 해군 함재기 부대가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트럭섬으로 후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 해군 항공모함 기동부대는 미 해군의 상륙 작전에 전혀 대응할 수가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마셜 제도와 길버트 제도 주위의 제공권과 제해권을 완벽하게 장악한 미 해군은 손쉽게 상륙 작전을 성공시킬 것으로 낙관하고 예정대로 상륙 작전을 결행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상륙 작전이 결행된 타라와 환초에서는 미 해병대가 예상하지 못했던 처참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일본군은 타라와 환초의 작은 섬들을 치밀하게 요새화시켜 놓았으며 미 함대의 격렬한 함포 사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방어 거점이 무사한 상태였죠. 상륙정에 몸을 싣고 타라와 환초로 돌격한 미 해병대원들은 엄폐할 곳이 마땅치 않은 해안선에서 일본군의 기관총과 해안포의 십자포와의 무방비로 노출됩니다. 애초에 미 해군은 타라와 환초를 점령하는데 몇 시간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무려 74시간이 필요했으며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타라와 환초에서 벌어진 참상은 너무나 처참했으며 단 3일간의 전투에서 발생한 전사자가 과달카나를 둘러싼 8개월간의 공방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숫자와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중부 태평양 전선이 열리자마자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된 미 해군은 절대로 일본군을 얕보면 안 된다는 뼈저린 교훈을 얻은 셈이었죠. 타라와 환초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미 해군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으며 마셜 제도의 콰잘레인과 애니미톡 환초를 점령하는 프린틀락 작전을 준비합니다. 1944년 1월의 마지막 날 시작될 프린틀락 작전에는 12척의 항공모함을 주력으로 하는 58기동부대가 대대적인 항공 엄호를 제공할 예정이었죠. 이 58기동부대 사령관에는 1년 전 과달카날에서 항공작전을 지휘하며 야마모토 암살작전을 성공시켰던 마크 미처 소장이 임명됩니다. 마크 미처 소장은 이 프린틀락 작전을 시작으로 항공모함 기동부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으며 미 해군 최고의 실전 지휘관으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미 해군의 신형 에식스급 항공모함들은 90대 정도의 함재기를 운용했는데 전투기 36대와 급강하 폭격기 36대, 늑역기 18대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죠. 미 해군은 제로를 사냥하게 될 새로운 함재기 F-6F 헬켓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타라와 환초의 해변에 상륙한 미 해병대는 혹독한 경험을 했지만 상공에서는 신의 함재 전투기 F-6F 헬켓이 압도적인 전과를 달성하며 제공권을 완전하게 장악합니다. 항모에서 출동한 헬켓 전투기 부대는 길버트 제도 상공을 순찰하면서 긴급 출동했던 제로 전투기들과 치열한 공중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날의 교전에서 헬켓은 무려 30대의 제로를 격추시켰지만 손실된 기체는 겨우 한 대뿐이었죠. 한 달 전인 10월 5일 웨이크섬 공습작전에서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이 23대의 제로를 격추시키며 화려하게 데뷔했던 미 해군의 신의 함재기 F-6F 헬켓이 제로의 천적으로 존재감을 과시했던 것입니다. 사실 미 해군은 1943년 9월경부터 솔로몬 제도의 헬켓 대대를 파견해서 실전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라바울과 솔로몬 제도의 항공작전에서는 눈부신 전과를 올리고 있었던 F-4U 콜세어와 P-38 라이트닝 전투기 부대가 주목을 받았으며 F-6F 헬켓은 별다른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육상기지에서 출동하는 경우에는 헬켓보다 속도가 빨랐던 콜세어 전투기들이 먼저 교전 지역에 도착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교전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광대한 중부 태평양 전선이 개막하면서 항공모함 기동부대와 함께 광활한 전장으로 진출하게 된 F-6F 헬켓이 드디어 진가를 과시하게 된 것입니다. 헬켓이 고속 전투기였던 콜세어를 제치고 미 해군의 주력 함재기로 선정된 것은 콜세어의 착함 능력이 크게 불신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헬켓은 커다란 주날개로 인해서 인면 하중이 낮은 편이어서 느린 속도의 비행 안정성이 매우 좋았기 때문에 항공모함 운용에 최적화된 전투기였습니다. 물론 솔로몬 전장에서 활약하던 미 해군의 콜세어 부대 졸리 로저스는 많은 훈련을 통해서 F-4U 콜세어도 항공모함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했었죠. 하지만 F-6F 헬켓은 저속에서의 뛰어난 안정성으로 조종하기가 매우 쉬웠으며 신참 조종사들도
항공모함에 쉽게 착함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콜세어는 베테랑 조종사들도 착함을 어려워하고 있었죠. 항공모함에서의 운용 능력을 차기 함재기의 가장 중요한 능력으로 평가했던 미 해군은 F-6F 헬켓을 그대로 주력 함재기로 운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입니다. F-6F 헬켓이 미 해군의 주력 함재 전투기로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중부 태평양 전장에서 교전하게 될 일본 해군의 주력 전투기가 구식화된 제로 전투기였기 때문이었죠. 최고 속도를 비교하면 F-6F 헬켓은 콜세어보다 시속 50km 이상 느렸지만 제로 전투기보다는 시속 50km 정도 빨랐으므로 제로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1943년 11월 11일에 라바울 대공습에서 미 함재기 부대의 헬켓 전투기들은 제로 전투기들과 대규모 공중전을 경험했으며 콜세어 못지않은 압도적인 전과를 올리면서 성능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한때 미 해군은 헬켓과 콜세어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전투기들의 숫자가 36대 정도였기 때문에 효과적인 운용과 정비를 위해서는 한 가지 기종으로 통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미 항모기동부대는 헬켓 운용에 필요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1년 가까운 시간을 투자한 상태였죠. 여기에 콜세어까지 운용하게 된다면 또다시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을 양성해야 했으며 부품 공급도 2배로 복잡해지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굳이 콜세어를 채용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 해군 항공모함들은 헬켓만을 운용하게 되었으며 콜세어는 야간 전투용으로 개조된 몇 대를 제외하고는 항공모함에 오르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일본 해군에게 제로보다 빠른 고속 함재 전투기가 있었다면 미 해군은 F-4U 콜세어를 주력 함재기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영국 해군은 신의 함재 전투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 해군이 사용 중인 헬켓과 미 해병대가 사용 중인 콜세어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국 해군의 최종 선택은 콜세어였습니다. 주력 함재기로 헬켓을 선택한 미 해군과는 달리 영국 해군이 착함 성능이 불안정한 콜세어를 주력 함재기로 선정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하늘에서는 시속 650km 정도를 우습게 돌파하는 독일 공군의 고속 전투기들과 교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었죠. 1943년 11월 콜세어를 도입한 영국 해군은 운용 과정에서 콜세어의 불안정한 착함 성능으로 곤란을 겪었지만 수많은 훈련과 연구 끝에 드디어 콜세어의 착함 방법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일명 커브드 어프로치라고 부르는 방법으로서 완만하게 좌로 선회하면서 항공모함을 향해 접근하면 시야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착함 사고로 악명이 높았던 콜세어를 손쉽게 착함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에는 미 해군도 영국 해군의 콜세어 운용법에 자극받아 콜세어를 항공모함에서 사용하게 되지만 중부 태평양 전선이 달아오르던 1944년 1월을 기준으로 볼 때는 먼 미래의 이야기였죠.
한편 전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는 와중에 일본 해군도 제로 전투기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웨이크섬과 라바울 그리고 타라와 상공에서 연달아 벌어졌던 대규모 공중전에서 F-6F 헬켓을 만났던 제로 전투기들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격추당해버리면서 일본 해군에게는 제로보다 뛰어난 성능의 차기 전투기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이 무렵 일본 해군은 제로의 후계기 A7M 레토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기체는 일본 육군이 개발하고 있었던 고성능 전투기 키-84 하야테와 비슷한 성능을 목표로 했으며, 스펙대로라면 시속 650km를 넘는 고속 전투기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술력의 한계로 개발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으며 간신히 날아오른 시제기의 성능도 형편없었습니다. 도무지 언제 완성될지 모르는 A7M 레토는 일본 해군 조종사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는 사이에 미 해군은 마셜 제도의 콰잘레인과 에이미톡 환초를 점령하는 프린트락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규모 상륙 함대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상륙부대와 함께 마셜 제도를 향해 항진하던 미 해군의 항공모함 기동부대는 상륙작전 지원 임무와는 별도로 또 하나의 타겟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평양에서 최대 규모의 일본 해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었던 트럭섬이었죠. 일본 해군에게 있어서 트럭섬의 존재는 미 해군의 진주만에 비견될 정도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일본 해군의 소굴이었습니다. 이제 미 해군 기동함대는 일본 해군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자평하던 트럭섬을 목표로 회심의 일격을 가할 것입니다. 과연 일본 해군은 트럭섬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
타라와 상륙작전 과정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미 해군은 강공을 펼쳤으며 11월 23일에는 길버트 제도를 완전하게 점령합니다. 그런데 이날 밤 바다에서도 참사가 발생합니다. 어둠 속에 숨어서 기회를 엿보던 일본 잠수함 한 척이 미 함대 소형 항공모함들을 포착한 후에 접근하고 있었죠. 잠수함은 미 해군의 호위 항모 리스콘베이를 향해서 어뢰를 발사했으며 이 중 2발이 정통으로 명중합니다. 어뢰에 얻어맞은 리스콘베이는 다량의 고성능 폭탄이 보관돼 있었던 탄약고가 유폭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침몰해버렸죠. 959명의 승무원 중에 3분의 2에 달하는 644명이 전사하는 참상이 발생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후 전투에서 침몰한 미 해군 함선 중에서 가장 많은 인명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 해군 사령부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공격을 멈추지 않았으며 2번째 공격 목표였던 마셜 제도 점령 작전을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마셜 제도의 콰잘레인 환초가 주요 공격 목표였으며 이 점령 작전은 프린트락 작전으로 명명됩니다. 미 해군은 타라와 환초의 베시오 섬에 비행장을 건설해서 B-25 폭격기를 비롯한 다수의 항공기를 배치했으며 항공 전력을 계속 강화합니다. 이 항공기들은 콰잘레인 점령 작전에서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었죠. 타라와 상륙 과정에서 뜨거운 경험을 했던 미 해군은 2개월 동안 실패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했으며 대응책을 준비합니다. 1944년 1월 31일 드디어 미 함대가 콰잘레인 환초 근해에 출현했으며 전함과 순양함들이 일제히 함포 사격을 개시합니다. 미 함대는 상륙 준비 함포 사격을 3배 이상으로 강화했으며 전함과 순양함들은 철갑탄을 사용해서 골칫거리였던 일본군의 콘크리트 벙커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콰잘레인에 주둔한 일본 수비대의 방어 태세는 타라와에 비하면 평범한 편이었으며 일본군의 방어 거점들이 미 함대의 강력한 사전 포격에 노출되면서 빠른 속도로 붕괴돼 버립니다. 함포 사격이 마무리된 후에 순조롭게 콰잘레인 환초에 상륙한 미 해병대는 신속하게 일본군을 제압했으며 4일 만에 환초의 모든 섬을 점령하는 데 성공했죠. 이 프린트락 작전에서 미군의 전사자는 370명 정도로 타라와에 비하면 경미한 편이었는데 일본군 전사자는 7,000명이 넘을 정도여서 콰잘레인 점령 작전은 큰 성공으로 기록됩니다. 미 해군은 콰잘레인과 동시에 점령한 마주로 환초에 미 함대를 위한 전진기지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 마주로 환초의 넓은 초원은 수심이 깊어서 항공모함 여러 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었죠. 이때부터 마주로 환초는 58기동부대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훗날 마리아나 공략 작전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콰잘레인을 성공적으로 점령한 미 해군은 즉시 서북쪽으로 600km 떨어진 애니미톡 환초를 점령하기로 합니다. 일본군은 애니미톡 환초를 유류 저장소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환초를 수비하는 일본군 병력은 콰잘레인에 비해서도 매우 허약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애니미톡을 점령한다면 마셜 제도 점령 작전은 확실하게 마무리될 것이며 중부 태평양의 일본군은
모든 전진기지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 해군은 애니미톡 점령 작전과는 별도로 또 하나의 야심찬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부 태평양 최대 일본 해군 기지가 있는 트럭 한 초를 공격해서 파괴시켜버리는 것이었으며, 작전명은 헤일스톤으로 명명됩니다. 1차 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일본은 독일의 관할 하에 있었던 캐롤라인 제도를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직경이 45km나 되는 거대한 규모의 환초로서 초호의 수심이 깊어서 일본 해군 연합함대의 주력 전투함들과 수송선단이 정박하고 있었으며, 환초 내부의 주요 섬들에는 4군데의 비행장이 건설돼서 강력한 항공 전력이 배치됩니다. 트럭 환초는 과달카날과 라바우를 지원하는 후방기지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중부 태평양의 모든 요충지대를 작전권에 넣고 있었던 일본 해군의 전략적인 거점이었죠. 미 해군은 일본 해군의 속을 트럭 환초를 점령할 생각은 없었지만 58기동부대의 항공모함들을 출동시켜 일본 해군 함선들과 항공 전력을 괴멸시켜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기동함대의 근거지로 사용할 중부 태평양의 주요 거점을 대부분 점령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 해군 사령부는 무리한 점령 작전보다는 강력한 기습 공격으로 요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1944년 2월 13일 58기동부대를 지휘하던 마크 미처 소장은 정규 항공모함 5척과 경항모 4척을 주력으로 하는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트럭 환초를 공격하기 위해 마주로 환초를 출발합니다. 항공모함 9척에는 580여 대의 함재기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 헬캣이 275대로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전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공습 작전에서 마크 미처 소장은 새로운 공격 전술을 선보이게 되는데, F-6F 헬캣 전투기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공격 예정일인 2월 16일 새벽, 트럭으로부터 140km 해상에 접근한 미 항공모함들은 신속하게 함재기를 출격시킬 준비를 완료합니다. 이 무렵 일부 참모들은 일본군이 비행장을 4군데나 건설한 트럭 환초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미처 제독과 헬캣 조종사들은 자신감에 충만한 상태로 출격 준비에 박차를 가합니다. 오전 6시 40분이 되자 미 항공모함들은 72대로 편성된 1파 함재기 부대를 출격시킵니다. 그런데 공격기 부대 1파는 모두 F-6F 헬캣이었죠. 미처 소장은 헬캣 전투기들만을 1파로 출격시켜 트럭 상공의 일본 전투기들을 소탕해버리기로 했으며, 일정 간격을 두고 폭격기와 뇌격기로 이루어진 2파와 3파 함재기 부대를 출격시켜 함선들과 지상 목표를 공격한다는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공격 전술은 헬캣 전투기들이 제로 전투기들을 완전하게 제압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5척의 정규 항모에 소속된 헬캣 조종사들은 트럭 공습 작전에 투입될 예정이었으며, 경항모 4척의 헬캣 조종사들은 함대 방공 임무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중부 태평양에서 공중전이 벌어질 때마다 대승을 거두며 제로를 일방적으로 사냥했던 헬캣 조종사들은 사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으며, 트럭을 향해 날아가면서 제로와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트럭을 지키고 있었던 일본군의 항공 전력은 360대 정도였으며 이 중에서 제로를 주축으로 하는 120대 정도의 전투기들이 트럭 환초 비행장에 4곳에 배치돼서 항공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일본 해군은 라바울에 더 이상의 항공 전력을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라바울로부터 상당수의 전투기들을 빼내서 트럭의 방공 전력을 강화한 상태였죠. 트럭에 배치된 제로 조종사들은 상당수가 과달카날과 라바울 항공전에서 실전을 경험했던 베테랑들이었으며 52형 제로와 32형 제로, 수상기형 제로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트럭에 배치된 항공기들의 절반 정도는 고장과 정비 불량, 부품 부족 등으로 즉시 출격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이렇다 보니 트럭을 지켜야 했던 120여 대의 전투기 중에서 출격이 가능했던 기체는 수상기형 전투기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80대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944년 2월 초 미군의 장거리 정찰기가 트럭 상공에 출현하자 위협을 느꼈던 일본 수뇌부는 이 무렵 연합함대의 기함이었던 전함 무사시를 비롯한 주요 전투함들을 트럭으로부터 철수시켜 2000km 서쪽에 팔라우로 이동시키는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트럭 환초 안에는 일본 해군의 주력 수송선단과 다수의 지원함들이 있었으며 소규모 전투함들도 상당수 남아 있었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출발한 72대의 헬켓 전투기들은 300m 정도의 고도를 유지하며 트럭섬을 향해 날아갑니다. 미군 정보부는 트럭에 배치된 일본군 레이더가 300m 정도의 낮은 고도로 접근하는 항공기들을 탐지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 고도로 접근하면 완벽한 기습에 성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58기동부대에 전달했었죠. 실제로 트럭의 일본군 레이더는 저공으로 접근하는 헬켓 전투기들을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던 오전 7시 14분 헬켓 조종사들의 시야에 거대한 트럭 환초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헬켓 전투기들은 대대별로 산계하면서 급상승했으며 2000m 이상의 고도로 올라가 공격 대형으로 전개합니다. 바로 이 순간 일본군 레이더가 헬켓 전투기들을 포착한 후에 긴급하게 공습 경보를 발령합니다. 사이렌이 울리자 전투기 조종사들이 숙소에서 뛰쳐나와 각자의 비행기로 달려갔지만 헬켓 전투기들은 15분 만에 트럭 상공에 진입했으며 대대별로 할당된 일본군 비행장을 향해서 돌진해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기습이었으며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에서 벌어졌던 상황이 정반대로 연출된 것입니다. 다급하게 엔진 시동을 걸고 비상 출격한 제로 전투기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할 무렵 일본 조종사들은 절망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높은 고도에서 굉음을 울리며 돌진해오는 지옥의 고양이들이 이미 제로 전투기들을 조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신히 이륙에 성공한 제로 전투기들은 아직 속도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으며 이미 공격 위치를 잡고 추격해오는 헬켓을 뿌리치기 어려웠죠. 유리한 고도에서 급강하에 돌입한 헬켓의 총구가 불을 뿜을 때마다 제로 전투기들은 불덩어리가 되면서 추락해버립니다. 트럭의 하늘은 제로의 무덤이 되어버렸죠. 헬켓 조종사들은 대략 30초 간격으로 제로를 격추시키고 있었으며 사방에서 검은 연기에 휩싸여 추락하는 제로 전투기들이 목격됩니다.
상황이 다급해지자 해상 정박지에서 비상 출격한 수상기형 제로 루페를 비롯해서 2인승 수상 정찰기들도 상당수가 긴급 출격에 가담합니다. 커다란 플로트를 달고 있는 수상기들은 속도가 너무 느려서 막강한 헬켓에게는 그저 먹잇감에 불과했지만 기습에 놀란 일본군은 하늘을 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간에 날려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륙에 성공한 수상기들은 헬켓을 만나자마자 총탄을 뒤집어 쓰고 불덩어리가 되어 떨어져 버립니다. 지상기지에서 망원경을 들고 교전 상황을 지켜보던 일본군 지휘부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 크게 실망합니다. 여기저기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추락하는 비행기들은 모두가 일본 전투기들 뿐이었죠. 전투가 시작된 후 30분 정도 만에 50대가 넘는 일본 전투기들이 격추되었으며 더 이상 제로가 보이지 않자 헬켓 전투기들은 비행장 상공으로 날아가 기총소사를 시작합니다. 비행장 근처에 주기되어 있었던 수십여 대의 일본기들이 헬켓의 기총탄을 뒤집어 쓰고 벌집이 되어 파괴돼 버립니다. 하지만 비행장 근처에 배치된 일본군의 대공포 부대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4대의 헬켓이 대공포화에 맞아 추락합니다. 비행장을 공격하려면 낮은 고도로 날아야 했기 때문에 헬켓 조종사들에게 있어서 일본군의 대공포화는 제로보다 더 위협적이었죠. 헬켓 전투기들이 제로 전투기들을 일소해버리고 트럭 상공을 완전히 장악하자 30분 늦게 출발한 공격기 부대 2파가 트럭 상공에 도착합니다. 2파 함재기 부대는 폭탄과 어뢰로 무장하고 있었으며 호위를 위해 따라온 헬켓 전투기들도 지상 공격용 폭탄을 장착하고 있었죠. 공격기 부대 2파가 트럭 환초로 진입했을 때 급강화 폭격기들과 내격기 조종사들의 시야에는 단 한 대의 제로 전투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직스러운 헬켓 전투기들만이 큰 원을 그리며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2파 공격기 부대는 초호에 정박 중이던 일본 함선들과 비행장을 폭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조종사들은 수십 척의 일본 함선들이 마치 앉아있는 오리처럼 정박해 있는 광경을 목격하고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트럭섬을 덮친 재앙은 이제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트럭 공폭 작전은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
헬캣 전투기들의 제로 소탕 작전이 마무리될 무렵 트럭 상공에 도착한 미 함재기 부대는 초호에 정박 중인 일본 함선들과 비행장의 활주로를 폭격하기 위해서 고폭탄과 철갑탄을 장비하고 있었습니다. 트럭 환초 내에는 일본 비행장 4곳이 있었는데 비행장에 주기된 항공기들과 활주로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죠. 공중전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전투기 몇 대가 재무장과 재급유를 시행한 후에 다시 이륙했지만 미 함재기들이 들이닥치면서 폭탄을 마구 떨어뜨리자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하늘로 다시 날아오른 일본 전투기들은 10여 대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기다렸다는 듯이 덤벼드는 헬캣 전투기들의 공격으로 대부분 격추되어 버렸죠. 일본군 활주로는 커다란 폭탄공들과 파편들이 뒤섞여 사용 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비행장 주위에 아무런 보호시설이 없이 주기된 상태였던 항공기들은 폭탄에 맞거나 기총 사격을 뒤집어 쓰고 불덩어리로 변해버립니다. 더구나 이날의 공습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었죠. 미처 제독은 함재기 부대를 2시간 간격으로 투입해서 쉴 새 없이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일정 간격으로 출동한 미 함재기들은 이날 하루 동안 6차례나 트럭 상공에 들이닥쳤으며 일본 함선들과 군사시설을 조직적으로 파괴해버립니다. 초호 안쪽에 정박 중이던 일본 수송선들과 지원함들은 대부분 승조원들이 미처 탑승하지 못한 상태였죠. 공습이 시작된 후에서야 비상사태에 돌입한 경순양함들과 구축함들은 뒤늦게 트럭 환초를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초에 둘러싸인 트럭을 빠져나가기 위한 통로는 몇 군데 없었기 때문에 탈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죠. 평시에는 안전한 정박지였던 트럭 환초가 공습에 노출되는 순간 일본 함선들의 탈출을 방해하는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급강하 폭격기들은 앉아있는 오리처럼 정박해있는 일본 함선들을 향해서 굉음과 함께 떨어져 내리면서 정확하게 폭탄을 명중시킵니다. 어벤져 뇌격기들이 저공에서 투하한 어뢰들도 거의 대부분 일본 함선들을 직격하면서 두동강 내버렸죠. 평화롭던 트럭 환초는 순식간에 지옥섬으로 돌변해버립니다. 하루 종일 반복된 미 함재기들의 공습으로 수십 척의 수송선들과 지원함들이 격침되거나 대파되면서 무사히 살아남은 함선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죠. 미 함재기들은 일본군 비행장을 철저하게 공격해서 대부분의 항공기를 파괴해버렸으며 활주로는 폭탄공과 파편 범벅이 되어 트럭의 일본군은 비행장 복구를 엄두도 내지 못할 정도가 됩니다. 미 함대 참모들은 살아남은 일본 항공기들이 야간 공습을 감행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전과에 만족한 미처 제독은 예정대로 공격 지점에 머물면서 다음 날에도 트럭섬을 한 번 더 공격해서 철저하게 파괴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일본군도 반격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날 밤 자정이 지날 무렵 일본군의 일식 육상 공격기 7대가 어둠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 일식60들은 트럭에서 1000km 정도 떨어진 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에서 출격한 기체들이었죠. 미 함대 레이더가 이들을 탐지했으며 대공포가 불을 뿜습니다. 곧이어 항모 엔터프라이즈에서 레이더를 장비한 야간 전투기형 콜세어가 출격했지만 요격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 일식63 공격기들은 어렴풋이 보이는 미 함대를 향해서 어뢰를 투하한 후에 귀한 코스로 방향을 돌립니다. 일본기들이 투하한 어뢰들의 대부분은 엉뚱한 방향으로 사라졌지만 이 중 한 발이 항공모함 인트레피드의 우현 후방에 명중합니다. 뇌격에 의한 손상은 치명적인 타격은 아니었지만 항공모함 인트레피드의 키가 망가져서 조양 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결국 인트레피드는 전열에서 이탈해서 진주만으로 물러나는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일본 해군의 유일한 전과였죠. 그런데 야간 공습을 계획한 것은 일본 측만이 아니었습니다. 미 함대도 야간 공습을 준비하고 있었죠. 17일 새벽 4시쯤이 되자 TDF 어벤저 12대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를 출발합니다. 이 어벤저들은 500파운드 폭탄 4발을 장착했으며 야간 폭격을 위해 개발된 레이더를 장비하고 있었죠. 이 레이더들은 고도 80m 정도에서 해상의 목표를 탐지하고 조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장비였습니다. 조종사들은 트럭 상공에 도착하자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일본 함선들을 찾아 트럭 상공을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환초의 산호초들과 함선들의 레이더 음영이 겹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벤저 조종사들은 30분 정도 트럭 상공을 맴돌면서 공격 목표를 찾습니다. 조종사들은 레이더에 잡히는 목표가 함선이라는 확신이 들 때만 폭탄을 투하하기로 되어 있었죠. 일본군의 대공포화가 뒤늦게 불을 뿜었지만 거의 대부분 어이없이 빗나가 버렸으며 어벤저 뇌격기들이 투하한 폭탄들이 함선에 명중하기 시작하면서 커다란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죠. 폭탄을 모두 투하한 어벤저 조종사들은 트럭 환초의 불꽃놀이를 감상하며 항공모함으로 돌아갑니다. 작전 중에 어벤저 한 대가 실종되었지만 실전에서 처음 시행된 레이더를 이용한 야간 공습은 대성공으로 평가됩니다. 48발의 폭탄 중에 무려 13발이 명중했으며 유조선 2척과 수송선 6척을 명중시키는 놀라운 전과를 올렸던 것입니다. (17일) 아침 해가 떠오를 무렵 또다시 헬켓 전투기들이 먼저 출격해서 트럭 상공을 순찰합니다. 혹시나 살아남은 제로 전투기들이 반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헬켓에게 도전하는 제로는 단 한 대도 없었죠. 제로를 만나지 못하게 되자 실망한 헬켓 조종사들은 트럭 환초를 뒤지고 다니면서 이미의 지상 목표에 대한 기총소사를 실시합니다. 잠시 후 돌입한 미 함재기들은 어제의 공습에서 살아남은 일본 함선들을 폭격했으며 비행장 시설에 대한 추가 공습을 실시합니다. 트럭 공습 작전의 마무리 단계는 유류 저장소와 탄약고에 대해서 대량의 고폭탄과 소위탄을 투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류 저장소와 탄약고가 공습 첫날의 공격 목표에서 제외된 것은 이런 시설들은 폭탄에 명중되면 엄청난 연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습 작전의 방해 요소가 될 것이라는 미처 제독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미처 제독은
이런 목표물들은 반드시 공습작전의 마무리 단계에서 공격하도록 철저하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격할 만한 목표물이 보이지 않게 되자 미군기들은 모두 사라졌으며 트럭 공습작전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연 이틀 동안 철저하게 파괴된 트럭의 참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트럭은 일본 함선들과 항공기들의 공동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수십 척의 함선들이 처참하게 파괴된 상태로 침몰했으며 아직도 검은 연기를 피어올리고 있는 함선들이 여러 척 있었죠. 경순양함 2척과 구축함 4척이 격침되었으며 10여 척의 주요 지원함들과 수송선 20여 척이 침몰하거나 대파됩니다. 격침된 함선들의 총 개는 47척으로 무려 22만 톤에 달하는 규모였죠. 공격 첫날 트럭 한 척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던 순양함 한 척과 구축함 2척은 매복하고 있었던 미 함대의 전함과 순양함들의 십자포화에 걸려들어 모두 격침되어 버렸죠. 트럭 공습작전의 성과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후에 미군이 실시했던 모든 공습작전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전과로 기록됩니다. 일본군 항공전력의 손실 또한 엄청난 것으로서 트럭에 전개하고 있었던 360여 대의 항공기 중에 280여 대가 공중과 지상에서 격파당한 것입니다. 살아남은 항공기들도 파손 정도가 심각한 경우가 많아서 공습이 모두 끝난 후에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었던 일본 항공기는 1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헬켓 조종사들은 일본 전투기 130여 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공중전에서 격추된 일본 전투기들은 70여 대 정도였지만 일본 전투기 부대가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었죠. 반면 헬켓 전투기들은 이틀 동안의 작전에서 8대가 손실되었지만 공중전에서 격추된 헬켓은 4대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대는 대공포화에 의해 격추된 기체였습니다. 뇌격기와 폭격기의 손실도 9대 정도로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죠. 함선들과 항공기의 손실 이외에도 트럭의 유류저장소에 보관 중이던 1만 7천 톤의 소중한 연료가 모두 손실된 것이 정말로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에 만성적으로 연료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던 일본 해군이 고이 모셔두고 있었던 소중한 연료를 모두 손실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헤일스톤 작전 이후에 트럭섬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으며 크게 당황한 일본 사령부는 며칠 후에 라바울로부터 대부분의 전투기들과 조종사들을 트럭으로 차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라바울의 항공 전력은 확실하게 소멸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공 전력이 조금 보강되었다고는 해도 트럭은 이미 항공기지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후부터 몇 개월 동안 길버트 제도와 마셜 제도에서 발진한 미군 폭격기들의 공습에 계속 시달리게 됩니다. 일본 해군이 난공불락의 요새라며 자랑하던 트럭이 라바울과 함께 미군 폭격기 조종사들의 폭격 연습을 위한 표적 신세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트럭 공습 작전이 대성공으로 끝나면서 니처 제독의 58기동부대는
모든 조종사들과 승조원들의 사기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게 됩니다. 헬켓 전투기들을 선발대로 출격시켜 트럭 상공에 일본 전투기들을 쓸어버린 후에 폭격기와 뇌격기 부대를 연달아 투입해서 공습작전을 마무리하는 미처 제독의 전술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미 해군은 콰잘레인 점령 작전에서 1단계로 미처 제독의 함재기들이 먼저 전투 지역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강력한 폭격으로 기선을 제압하도록 했으며, 2단계로 스플런스 제독 휘하의 전함과 순양함들이 가공할 만한 함포 사격으로 일본군의 방어 거점을 완전하게 파괴해버리는 전술을 구사하며 상륙작전을 성공시켰는데, 미 해군 내에서는 1단계였던 함재기 대량 투입 전술을 미처 샴푸라는 별명으로 불렀으며, 2단계였던 전함과 순양함의 함포 사격으로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과정을 스플런스 헤어컷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미처 제독은 상륙작전의 1단계 과정이었던 미처 샴푸 전술을 더욱 발전시켰으며, 트럭 공습을 통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함재기 운용 전술로 확립했던 것입니다. 트럭 공습 이후에 자신감이 넘치던 58기동부대는 일본 해군의 항공기들이 집결해 있는 방어 거점으로 과감하게 돌격해 들어가서 미처 샴푸 전술로 파괴해버린 후에 신속하게 물러나는 작전을 계속 구사하며 일본군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항공기들이 대규모로 배치돼 있었던 마리아나와 팔라우의 일본 해군 비행장들이 58기동부대의 헬켓 전투기들과 함재기들에게 순차적으로 유린됩니다. 이 중에서도 팔라우 상공에서는 3월 30일부터 이틀 동안 트럭 못지않은 치열한 공중전이 벌어졌죠. 72대의 헬켓 선발대가 팔라우 상공으로 돌격해 들어갔을 때 일본군은 해군과 육군의 혼성 전투기 부대를 출격시킵니다. 연 이틀 동안 팔라우 상공에서 벌어진 공중전에서 제로 전투기 70대와 하야부사 전투기 30대가 계속 하늘로 날아올라 헬켓에게 맞서고 있었죠. 하지만 팔라우 상공의 공중전에서도 헬켓 전투기들이 56대 3이라는 엄청난 격추 교환비를 기록하며 대승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팔라우 상공의 교전이 마무리된 후에 헬켓 조종사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팔라우 상공으로 출동한 일본 조종사들의 기량이 그야말로 형편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로와 하야부사의 날카로운 기동성을 전혀 활용하지 못했으며, 지난 몇 개월간 헬켓 조종사들이 교전했던 일본 조종사들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부족했습니다. 트럭 상공에서는 일본 조종사들이 비록 대패하기는 했지만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기동 전술을 구사하며 헬켓 조종사들을 놀라게 만들 때도 있었죠. 하지만 팔라우에서 만난 일본 조종사들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교전이 벌어지면 허둥지둥 도망다니기에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헬켓 조종사들에게는 이 일본 조종사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모르는 신출내기들로 보였죠. 이 보고를 받은 미처 제독은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조종사들의 보고서가 가리키는 내용은 분명한 것이었죠. 일본군의 전투기 조종사 자원이 드디어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한편 트럭 공습 이후에 확실하게 승기를 잡은 것으로 판단한 이미츠 제독은 미 함대를 총동원해서 중부 태평양에 전개한 일본군의 급소를 정면 공격한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미 해군의 강펀치에 계속 얻어맞으면서 궁지에 몰린 일본 해군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현실에 직면한 상태였죠. 미 해군의 대대적인 공격 작전이 감지되면서 위기가 점점 다가오자 일본 해군도 그동안 아껴두었던 항공모함들을 총동원해서 미 함대와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타크루즈 해전 이후 1년 7개월 만에 또다시 양측의 항공모함 기동 함대가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양측의 항공모함들이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결전의 장소는 바로 마리아나 해역이었죠.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